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디지털청 고위 간부가 작성한 내부 문건이 유출된 건데요.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디지털 시대 최고의 문자 시스템. 단 2주 전까지만 해도 막대기 몇 개 조합한 조작한 문자라며 한글을 비웃던 인물이 직접 쓴 보고서였습니다. 보수 언론은 매국적 발상이라며 맹렬히 반발했고 일본 디지털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일본 사회 전체가 이 보고서 하나에 무너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시작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아야입니다. 일본 디지털청에서 시스템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제 자신이 꽤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일본어의 우아함과 한자 문화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자부하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 저는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우리 일본의 정교한 문자 체계를 관리하는 일이니까요. 히라가나의 부드러운 곡선, 가타카나의 날카로운 직선, 그리고 한자의 깊이 있는 의미까지 이런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가진 문자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2024년 여름 어느 날 아침 정말 어이없는 회의 안건을 받았습니다. 각국의 디지털 문자 입력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일본의 디지털 정책에 반영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국의 한글 입력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이라고요? 그 막대기 몇 개 조합해서 만든 촌스러운 문자를 말입니까? 저는 문서를 보면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무슨 허세를 부리려는지 뻔히 보였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부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일본의 디지털 입력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한글 입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정말로 한글 입력을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하나요? 막대기 몇 개 조합한 걸 혁신이라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동료 사토가 저를 쳐다보며 끄덕였습니다. 아야씨 말이 맞아요. 일본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와는 차원이 다르죠. 저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역시 한국이란 나라는 실속보다 쇼를 좋아하는군요. 우리 일본의 정교한 문자 체계와 비교해보세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듬어진 우리 문자의 격조를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부장님이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야씨, 일단 객관적인 조사는 해봐야겠어요. 이번 비교 분석 보고서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순간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제가 그런 하찮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결국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별거 아닐 거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으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글 입력 시스템이라니 정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든 그 촌스러운 문자로 무슨 혁신을 논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일본 고전 작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문자의 우아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일 뿐이라고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어 키보드 앱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소중한 일본 스마트폰에 그런 촌스러운 앱을 깔아야 한다니요. 앱스토어에서 한글 키보드를 검색하니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평점도 높고 다운로드 수도 많더군요. 하지만 저는 비웃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 평점 조작이나 하는 거겠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로 다운받았습니다. 설치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시간에 일본어 문서 하나라도 더 읽는 게 나을 텐데 말입니다. 테스트 겸 간단한 날짜나 입력해보자 싶어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키보드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따로 배치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뭐지 이게? 이상한 배치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어처럼 완성된 글자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음부터 눌러야 하더군요. 동료 하세가와가 지나가다가 제 화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야씨 뭐 하세요? 한글 입력 테스트 중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글자를 블록처럼 조립하네요. 하세가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조리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화면을 보여주며 비웃었습니다. 자음 하나 누르고 모음 하나 누르면 글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레고 블록 가지고 노는 것 같다니까요. 하세가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유치하네요. 애들 장난감 수준이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글자를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든다니 정말 미개한 방식이에요. 문자라는 게 이렇게 단순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더욱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로 만족하나 봐요. 우리 일본 문자의 우아함을 모르니까요. 히라가나의 부드러운 곡선, 가타카나의 날카로운 직선, 그리고 한자의 깊이 있는 의미까지. 이런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일본 문자와 비교해 보려고 같은 내용을 입력해 봤습니다. 일본 문자로 입력할 때는 히라가나로 치고 스페이스 눌러서 한자로 변환하고 여러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저는 동료 이케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과정 자체가 사고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한자를 선택할지 생각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거죠. 이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문자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한글 키보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이런 조잡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빠르기만 하면 뭐해요? 문화적 품격이 없는데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글 입력 효율성에 관한 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구글에서 한글 타자 속도라고 검색하니 여러 논문과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쓴 편향적인 자료들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니 재미있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한자를 쓰던 시절 일본식 한자 혼용 체계를 따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한국은 언제나 우리 일본을 따라하기만 했던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조선시대 공문서에서 일본식 한자 표기법을 그대로 사용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한자 조합 방식도 일본 것을 베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동료 니시무라가 지나가다가 제 흥분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야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한국이 과거에 우리 일본식 한자 표기법을 그대로 베껴 썼다는 기록이에요. 니시무라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야씨, 그건 조선시대 얘기 아닌가요? 지금이랑은 다르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니시무라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 걸 베끼다가 겨우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든 거라고요. 그러다가 일본 디지털 관련 블로그에서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IT 전문가가 쓴 글이었는데 일본 젊은이들이 한자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글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니시무라가 글을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야씨, 이거 사실 아닌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 손으로 한자 쓰라고 하면 못 쓰잖아요.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건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 거라고 변명했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왜 다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과장 오카다가 지나가다 우리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야씨도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요즘 시대엔 효율성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카다 과장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우리 일본의 전통과 격조를 지켜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제대로 쓰려면 한글의 역사도 알아야겠다 싶어서 훈민정음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훑어보고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뻔한 내용일 테니까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이런 단순한 문자가요? 훈민정음 해설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문자를 만들었다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런 억지 해석으로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거구나. 우리 일본어의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에서 나온
우아한 곡선미를 자랑하는데 한글은 그냥 기하학적인 직선과 곡선의 조합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음도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비판적인 근거를 더 찾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글 입력 시 뇌파 변화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제목부터 황당했습니다. 한글 사용 시 인지 부담 감소와 뇌 활성화 증가라니요. 논문을 열어보니 더욱 어이없었습니다. 한글로 타자할 때와 다른 언어로 타자할 때의 뇌파를 비교 분석한 거더군요. 결과는 한글 입력 시 뇌의 피로도가 현저히 낮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글이 뇌 영양제라는 건가요?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요? 논문에는 각종 그래프와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뇌파 측정 결과, 반응 시간 분석, 오타율 비교 등등.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였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편향된 연구일 거라고요. 더 읽어보니 한국 초등학생들의 문자 습득 속도에 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 문자를 배우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6개월 만에 기본적인 일기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6개월 만에 문자를 완전히 익힌다니 그건 문자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 거겠죠. 동료 미야자키가 지나가다가 제 화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야씨, 뭔가 복잡한 자료네요. 한글 관련 뇌과학 연구 논문이에요. 정말 황당한 주장들이 많아요. 미야자키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떤 주장이요? 한글 쓰면 뇌가 편해진다는 소리예요. 말이 되나요? 주말이 되어서 치매 증세가 있는 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평소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글이에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요양원에서 글쓰기 시간에 배우고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세요? 일본 문자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노트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글자가 커서 쓰기 편하고 순서가 기억에 잘 남아. 한자는 너무 복잡해서 자꾸 틀리거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일본 문자만 쓰신 아버지가 한글을 배우고 계시다니요. 노트를 더 자세히 보니 아버지 글씨로 한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나다라, 사랑, 고마워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걸 왜 배우세요? 일본 문자가 더 좋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게 생각보다 쉬워. 글자를 조립하는 방식이라서 규칙만 알면 금방 써지더라.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글을 아버지가 배우고 계시다니요. 그것도 쉽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래도 일본 문자가 더 우아하지 않나요? 히라가나의 부드러운 곡선이라든지.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아하긴 하지. 하지만 내 손이 이제 떨려서 곡선 그리기가 힘들어. 한글은 직선이 많아서 그리기 쉬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현실적인 이유 앞에서 제 이상론은 무력해졌거든요.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양원 선생님이 말하기를 한글로 일기 쓰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속으로 황당했습니다. 그런 건 그냥 어떤 글자든 쓰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한자로 쓸 때보다 머리가 덜 아파. 드디어 보고서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글의 한계와 일본어의 우수성을 명확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부장님을 비롯해 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글 입력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표면적인 효율성은 있지만 문화적 깊이가 부족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단순함, 창제 배경의 한계, 과장된 연구 결과들까지 모든 걸 다뤘습니다. 특히 한글이 조립식 문자라서 격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글은 단순한 실용성만 추구한 문자로 우리 일본어의 깊이 있는 표현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야씨. 그런데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어서 공유하고 싶은데요. 부장님이 화면에 띄운 건 MIT 언어학과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최신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가 세계 문자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연구인데 한글에 대한 평가가 놀랍더군요. 화면에 나타난 논문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인류 최고의 문자 발명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언어학자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내용이 하나씩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을 언어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한 체계적 구조, 학습, 용이성, 표기의 정확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글을 세계적 권위자가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동료 니시무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MIT 교수가 이렇게 평가하다니. 부장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창제 원리를 높이 평가했어요. 600년 전에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논문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비롯한 다른 문자 시스템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글만이 현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고 분석한 거였습니다. 교수는 일본어의 한자 혼용 시스템이 학습자에게 과도한 인지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정확한 표기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일본 문자의 복잡함이 오히려 단점으로 지적당하고 있었거든요. 부장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이 21세기 글로벌 문자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효율성과 정확성, 학습 용이성 모든 면에서 말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구의 최고 권위자가 한글을 이렇게 평가하다니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다이아몬드 교수의 논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모든 내용이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저 글자들이 정답이었던 걸까? 그때 처음으로 제 확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글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을 버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글의 입력 속도 비교 영상을 봤습니다. 같은 문장을 일본 문자와 한글로 입력하는 테스트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보고서 최종 제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한글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낼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써야 할 것인가. 결국 저는 정직한 길을 택했습니다. 새로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은 한글, 디지털 시대 가장 효율적인 문자였습니다. 제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쓴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 학습의 용이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문자와 비교해서 한글이 보여주는 명확한 장점들을 솔직하게 기술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만들어낸 한글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효율성과 정확성, 학습의 용이성 모든 면에서 한글은 탁월한 시스템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한글 키보드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입력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신기하기도 하고 효율적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써봤습니다. 11번의 터치로 인사말이 완성됐습니다. 확실히 한글이 더 직관적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만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되네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매우 객관적이고 훌륭하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문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글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막대기 문자라고 비웃었던 제가 이제는 그 문자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니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묻지 않는다. 한글이 왜 우수한지를. 왜냐하면 그 답은 막대기 몇 개 안에 있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홀가분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연습장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며 물으셨습니다. 아야야, 이게 뭐냐? 아버지, 저도 한글을 배워보려고 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쉽고 효율적이더라고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편견을 버리고 보니 좋은 점이 많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한글을 연습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복잡함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한 달 후, 저는 회사에서 디지털 시대 문자 효율성 향상 방안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글의 입력 시스템을 참고해서 일본어 입력 방식을 개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는 모두 찬성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일 문자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문자 시스템 장점을 서로 배우고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처음 한글을 막대기 문자라고 비웃었던 제가 이제는 그 과학적 원리와 효율성에 감탄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막대기 몇 개로 만든 문자가 세계 최고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